이제 이어서 317페이지죠. 주택과 상가 건물. 우리가 이제 우선 그 채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가 확정일자 받은 그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들이죠. 일단 그 내용 범위를 보면요, 임차 보증금에 대한 그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가의 경우에 그 법률상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 보증금에서 특히 그 상가 임대차 여기서 상하냐는 말은 이제 상가 임대차 법상 그 지금 이제 보증금이 4억인데요. 그 범위에 대한 제한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을 넘는 경우는 전 대상이 안 된다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도표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택 나눠서 보면 이제 주택 임대차하고 그 상가 임대차를 보게 되는데 현재 그 317페이지에 소액 보증금, 주택 임대차에 대한 소액 보증금 최우선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소액 보증금이란 말은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9,500만 원에 3,200만 원이고요. 상가는 지금 4억 원에 6,500입니다. 그리고 이 소액 보증금은 이제 배당 요구 종이까지 배당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역시 그 3번에 중요한 것은 경매 등기 전에 대환 요건을 가졌을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액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죠? 이것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배당 요구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대항력이란 말은 이제 결국에 그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경매가 됐을 때 그때 주민등록을 갖췄느냐, 그죠? 실상 그래서 주민등록을 여기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다음 날 단역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대항력은 언제까지냐? 이것은 경매 개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죠. 등기 이전에 된 사람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후에, 경매 등기라는 것 후에 들어왔을 땐 당연히 보호를 못 받겠죠. 그 다음에 역시 4번에 그 대항력은 그 주민등록이라는 것들, 이런 그 것들은 대항력을 계속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 임차인이 거기에 대한 임대인 소유에 대한 그 건물이 거기 5번에 그 등기는 필요 없다. 그죠? 우리가 판례 보시면 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해서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과거에 있어야 된다 말했었는데 이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도 얼마든지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역시 그 보호를 못 받지만 예외로 그 당시 들어온 게 뭐냐면 법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임차권 보호 이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가로 안에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 그런 저소득층의 무주택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런 약정하는 그 전세 임대주택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되는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소액 보증금만큼은 그렇지만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하고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죠? 그런 법인도. 이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1984년부터 시작해서 약 8번에 걸쳐서 여러 번 개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계속 증가가 됐었죠. 그래서 과거에 여기 84년도, 87년도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때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A1이라는 사람이 현재 임차인입니다. 그럼 임차인인데 내가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3,200만 원 현재
그 3,200만 원이라는 그 범위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A1이 상담이 들어왔을 때 나는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조건 임대차 여기 배당에 가서 소액 임대차로 보호받을 수 있냐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을 때는 되지만은 이때 만약에 중요한 것은 이런 권리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요. 거기 선순위 어떤 저당권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설정 일자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 임차인의 보호의 범위도 그 선순위 설정 일자에 다시 한번 선순위 설정 일자의 법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이게 그 선순위 저당권 설정 일자가 만약에 만약에 2001년 9월 15일 전이다. 그랬을 때는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4천만 원에 1,600까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2008년은 7,500이었었고 현재는 9,500에 3,200이 되겠죠. 자, 밑에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액 보증금의 그 일종의, 그쯤에 또 하나는 그 소액 보증금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택에, 적어도, 주택이 만약에, 주택이, 4억이다. 4억인데, 주택이 4억이라도, 여기 4억이죠? 4억, 전체 4억인데, 여기 임차인들 다 합하면요. 소액 임차인들을 다 합해보니까, 이게 10명이다. 그러면 3억 2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 4억을 갖다가 경매해서 이 소액 보증금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얼마큼요? 소액 보증금도 적어도 2분의 1까지만 주는 거다. 적어도 그죠? 이 물건 대가 이 경매 대가에 대한 2분의 1까지다. 이것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때는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받으니까 그런 범위에서 임차 보증금의 비율대로 안분 배당한다는 것이 시행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3,200억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 덧배에서는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서울일 때 만약에 2008년 8월 30일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었는데 이때 이 8천만 원 임차인의 이제 지위인데요.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요, 8천만 원도 지금 현재는 그 9,500이니까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저당권 설정 일자가 2008년 8월 30일이니까 그 설정 일자의 법률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7,500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서 배제됩니다. 전혀 소액 임차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번에 이런 소액임차인 외에도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역시 배당 요구를 했을 거, 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된다. 즉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고요. 다만 이제 3번 소액보증금과 달리 이 경우에 대항요건은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항력을 빠뜨렸다 그랬을 때는 경매 등기 후에도 대항력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문제는 확정일자 문제로서 순위에 밀릴 수가 있겠죠. 물론 4번에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최근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받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판례가 몇 개 있는데요. 주택임차인이 만약에 확정일자가 없는 그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원본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즉 대항력과 그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만약에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보증금이 요새 오른단 말이에요. 인상했을 때 그 인상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갖춰야만이 그때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물론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을 때는 임차인은 그 대안효과 주입 임차 보호에 따른 경우에 그 대안효과 확장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갖다가 취득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그 임차권 등기 한자의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민법상 임차권 설정 등기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매 등기 후에도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을 것을 요합니다. 그죠? 물론 임차권 등기 전에 미리 우선 변제권을 취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등기가 아니고 그 전에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판례를 이렇게 보실까요? 우리가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받아서 한마디로 실제상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채권을 회수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주장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거라는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을 걸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소액 임차인이라도 즉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물론 경매 계속 결정 전에 그죠? 전만 전에 쓰시죠? 그 대안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연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악용한 거 아닙니까?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거기 오타 고치시고요.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다라고 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그 최근에 2013년도 판례가 있어요. 요 12월 판례인데 최근에는 이 경매 등기 전에 미리 가짜 소액 임차인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반 채권이 있다는 걸 이유로 가지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보호를 못 받는다 판례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점포나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럴 때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서 용도가 변경돼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는 사무실로 썼던 것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을 때 그것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도 사실은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한 액에 대해서는 건전한 것보다 가장 우선, 즉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거용 건물로서의 용도 변경은 실질상 기준이니까 용도 변경을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그 최우선 변제 요건은요. 우리가 뭐 앞과 유사하지만 일단 경매 등기 전에 다만 이제 주민등록 대신에 이거는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이. 두 번째는 우리가 똑같이 점유 경매 등기 전에 건물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했을 것을 요하고요. 역시 그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역시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만 인정되는 것이고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 건물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가졌다면 앞서 봤듯이 경매든 공매든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2014년도 바뀐 것인데요. 이게 이때 소액 임차인이 만약 다수일 때는 다수일 때 그 우선 변제 합산액이 건물 가액은 대리가 포함합니다. 건물 가액의 2분의 똑같이 우리가 아까 주임법과 똑같이 2분의 1을 초과하면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도한다라는 우리가 그런 과거의 3분의 1을 2분의 1로 해서
주임법과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 보시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법률적 범위가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 아예 상가임대차 자체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가 있습니다. 특칙으로서. 그래서 이게 2014년 1월 달 기준으로 작년 1월 달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4억입니다. 그래서 4억 이하의 이때만 상가임대차 보호가 되고요. 다만 거기 그 중에서도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면서 그때 보호되는 돈은 2,200만 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억 이하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올해 개정된 게 또 무엇이었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우리가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었는데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은 4억 이하가 아니고 X가 많아도 권리금 보호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검토할 것들이 있습니다. 박스에 나시겠지만 위금액 그걸 초과하는 거죠. 4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임차보증금 외에 뭐 월세 차임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보증금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1억에 내가 1억에 1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월 차임이 1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100을 곱해서 1억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억에 100만 원이다. 1억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요. 100 곱하기 100만 원 하면 1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금이 2억짜리가 되겠죠. 2억짜리가 이렇게 계산한 것이고,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실은 2002년 11월 1일 날 체결됐기 때문에 그때 법부터 좀 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확정일자 우선이라든지 소액임차인의 규정만큼은 그 전에도 존속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좀 지난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근로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선 변제권, 저당권에 대한 우선 변제, 근로자의 우선 변제. 근데 이 근로자에 대한 우선 변제는 아까 주택과 같이 최우선 채권하고 우선 변제라는 틈에서 그 최우선 채권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생기고 일반 통상임금은 저당권하고 통상임금 간의 관계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제 우선순위니까 사실 최우선 순위는 사실은 현재 두 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나 주택 같은 그 소액임차인 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는 우리가 그 임금 채권 중에서 또 최우선 채권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 채권 중에 최우선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1항에 보듯이 왼쪽 칸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재해보상금을 채권을 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 근로자의 이렇게 3제였었죠. 이런 것들은요, 이런 최우선 면제 채권은 주택가 3가에 있는 소액 임차인의 지위와 같아요. 그래서 동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그 일반적인 임금 채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당권이라든지 또 임차인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저당권과 임차인 간에는 결국에는 뭐죠? 우선순위의 기준은 저당권의 설정일자하고 임차권의 확정일자 기준하고 비교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이 통상임금과 다른 채권과의 관계가 사실 고민되는 것인데, 그러면 특히 저당권하고 임금 또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조세하고 임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당권하고 임금하고
조세와 임금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조세와 임금하고 특히 여기 저당권과 임금은 이제 은행 쪽, 즉 은행이라는 입김하고 일반 근로자의 입김은 누가 세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 순위 문제에서 먼저 된 것들이 우선하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조세와 임금 간의 단 둘이 문제 왔을 때는 그래서 임금 채권자를 보호하자라는 그런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7조 1항 스토리예요. 보면은 우리가 그 임금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얘기인데요. 임금, 퇴직금, 재배당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물론 이 근로자도 항상 근로자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사용자의 총 재산 중에서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다시 보세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저당권 그죠? 그 채권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외한다는 것은요. 자 우리가 저당권에 보다 우선하는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조세의 경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세, 저당권, 임금 채권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다시 한번 저당권과 임금이 누가 먼저입니까에 대해서는 조세 그죠? 조세보다 뒤에 있는 저당권일 때를 제외하고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을 우선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의 경우에는 조세보다도 임금 채권이 더 우선한다. 공과금보다 또는 공과금이나 다른 일반 채권보다 임금 채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 통상임금도 우선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순위 봤을 때는 우리가 저당권하고 임금 조세 이렇게 조세가 그죠? 조세가 앞에 올 때가 아니고 조세가 후순위일 때는 우리가 보통은 저당권하고 임금보다 저당권이 앞설 것이다. 그러나 조세가 있다면 조세 뒤에 있을 것이다.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 그림에서 자 저당권이 있고 지금 임금 채권이 있고 조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순위인데 만약에 조문처럼 이 조세가 앞으로 나가면요. 앞으로 나가면 당연히 그죠? 이 임금은 가장 후순위니까 임금 채권도 조세보다 임금과 조세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우선할 수 있겠지만 이 조세보다 뒤로 가는 경우도 뒤에 가는 경우도 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38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간 조문을 하나 보시죠. 8조에 조문 하나 이렇게 밀렸던 것 같은데요. 새로 들어오면서 지금 1항 보면 임금과 재보상금 각각의 근로 관계되는 채권은 사용자 총재단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 동산담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산 채권 담보에 따른 그 담보권에 대한 채권 외에 그런 거 외에는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받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세나 공과금보다는 임금 채권이 우선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다만 질권, 저당권, 그 동산 담보권에 의해서 우선하는 조세.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조세보다 더 받지만 질권, 저당권보다 더 앞에 있는 조세일 때는 그때는 조세, 저당권, 임금으로 보겠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부할 때는 저임조, 저당권, 임금, 조세입니다. 조세. 그러나 이 조세가 저당권보다 앞에 있다. 그러면 그때 조세, 저당권, 임금 순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스토리죠. 몇 가지 이제 조세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최종 3개월분에 대한 기산 일점인데요. 최종 3개월간의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은 그 임금 채권의 그 배당 요구 당시에 근로자의 그 근로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끝났다. 그럴 때에는 우선 변제 특권에 보호받는 그 임금 채권의 범위는 근로 관계 종료 시부터 소급해서 연속해서 3개월에 발생된 미지급분을 말합니다. 미지급분, 못 받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2013년 10월 달에 끝났다 그러면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3개월인데 그 중에서 8월 달과 받았다면요. 그때 8월 달 받았다면 두 달치를 못 받은 거가 되겠습니다. 7월 달은 그건 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그 판례들을 2002년도 판례 보면서 몇 가지 검토해 보죠. 그러니까 앞서 지금 그 조문이 지금 38조가 되어 있지만 37조 2항에 보면 거기 3개월하고 임금 채권, 3년간의 퇴직금 채권, 또 재배상금 채권은 사용자 총 재산 중에서 일반 질권과 저당권,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하자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최종 임금 채권이라는 것은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구정, 추석, 연말 같이 그 3회에 걸쳐서 각 기본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상여금 지급도 근로 대가로서 임금이 성질을 갖는다면 그때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우선 변제권에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에 3개월 사이에 있는 퇴직 전에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상여금 전액이 아니고 퇴직 전 3개월 전에 근로 대가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자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근무한 부분을만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을 빼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이제 2011년 판례 볼까요? 11년도 판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채권이 우리가 만약에 잘 보세요. 그 오래되게 나왔는데요. 최종 3개월 전에 임금 채권이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질권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용자가 그 회사 앞으로 취득하기 전에 것까지도 우선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38조 2항은 이제 바뀌었네, 소문이. 얘는 그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지금 이것만 하나 보고 이제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지금 38조 2항은 그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하는 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배당금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근거 없이 그 전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용자 취득하기 전에 것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들, 그것도 중요한 산업기술 연수에 포함하는데요. 이것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봤었고요. 우선 변제권에 대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좀 쉬었다가 좀 보겠습니다.